네, 오늘 세 번째 주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항고소송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취소소송이죠. 취소소송의 개념을 먼저 보면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처분 등이 문제잖아요. 처분 등에는 그 처분하고 그 다음에 재결을 합쳐서 처분 등이라고 행정소송법에 규정해 놨어요. 그런데 재결도 사실은 처분이죠. 재결은 뭐예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의 결과를 재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재결은 결국 행정심판위원회라는 합의제 행정청이 확인적 행정행위, 준사법적 행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재결도 사실은 행정행위인데 처분하고 굳이 구별해서 행정소송법에서 처분하고 재결을 나누어서 처분 등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눈에 띄는 게 이 변경이에요, 변경. 이 변경은 나중에 이제 의무이행 소송할 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 것 같은데 이 변경의 의미가 뭐냐가 꽤 논란거리입니다. 근데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말한다. 일부 취소.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적극적 변경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하고 행정소송하고 이 변경의 의미가 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른바 권력분립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소송에서는 일부 취소를 의미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에서는 통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적극적 변경을 포함하는 그 변경을 얘기하는 거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는데 이 취소소송은 행정행위의 공정력을 제거하는 소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취소소송의 성질에 관해서 형성소송설이 있고 확인소송설이 있고 구제소송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형성소송설은 이 취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 그죠? 취소 판결이 선고가 되면 일정한 법률 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형성소송이다. 취소소송이.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 확인소송은 이 처분의 위법성의 확인만 주장하고 그 위법성의 확인에 따라서 취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소송이다라는 겁니다. 구제소송설은 형성소송하고, 그러니까 취소소송의 형성소송적 성질하고 확인소송적 성질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구제소송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이 형성소송설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행정소송법 29조 1항에서 취소소송의 인용 판결에 대해서 대세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보면은 형성소송설이 맞다고 생각되고 이것이 이제 이 통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소송을 이론 설명할 때 조금 나오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의 소송물인데요. 이게 참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민사소송법에서도 소송물 이론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민사소송에 있는 소송물 이론도 다 지금 이해를 못 하셨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론까지 이제 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제 난해한, 늪에 빠지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해주고 싶은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취소소송의 소송물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결론에 해당하는 것, 통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 견해가 또 약간 독특해서 제 견해를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은 머리가 이제 막 헝클어지는 거죠.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통설대로 이해를 하십시오. 네, 통설대로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조금 더 이 행정법에 관심이 생겨서 이론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으면은 그때 더 깊이 공부해서 제 견해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일단은 수험법학에서는 통설대로 이해하는 것도 벅찹니다. 예. 일단 소송물이라는 게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로서 소송의 객체죠. 그죠? 이건 민사소송법적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소송의 대상이에요, 대상. 뭐가 소송의 대상이냐라는 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왜 확정이 돼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소송의 개시 단계에서 관할을 어떻게 할 거냐, 뭐 심판 대상 어떻게 하냐, 뭐 소송 절차와 관련해서 중복 소송이냐 아니냐, 뭐 처분권주의는 어디까지 미치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죠. 객관적 범위잖아요. 그렇죠? 네, 소송물은 결국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하고 이꼴 관계가 되는 거죠. 물론 민사소송법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네, 견해가 있지만 대략 소송물 이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잖아요. 네, 일단 그거는 꼭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위해서라도 꼭 그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소송물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다. 그죠? 자, 그러면은 민사소송법에서 소송물 이론을 크게 나눠보면은 그 실체 구소송물 이론 있죠. 그죠? 구소송물 이론은 이른바 실체법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신소송물 이론이 있죠. 이거는 소송법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 이해 못 하시죠, 솔직히.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지금 판례가 취하고 있다는 민사소송에서 판례가 취하고 있다는 구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적 청구권마다 소송물이 성립하는 거예요. 실체법하고 연관지어서 소송물을 따져나가는 거예요. 실체법적 청구권과 연관지어서 소송물을 따져나가는 거고, 소송법설은요,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실체법적 소송 청구권하고 관계없이 소송법적으로 별도의 기준으로 소송물을 획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송법설도 이지설이 있고 일지설이 있습니다. 그죠? 일지설은 뭐예요? 소송물은 청구 취지에서 도출해내는 거죠. 청구 취지에서만. 이지설은요.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 사실을 같이 봐서 보자는 거잖아요. 머리가 아프죠? 벌써 머리가 아프죠? 하여간 대략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민사소송법 교과서를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더 격가지 얘기들이 많죠. 이거 말고도 또 뭐 신실체법설 뭐 이런 등등의 뭐 핵심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어쨌거나 민사소송법학에서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견해는 구소송물 이론하고 신소송물 이론이 있고, 그죠? 구소송물 이론은 실체법적 관점에서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성립할 때마다 기본 원리가요. 반드시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실체법상의 청구권이 생길 때마다 소송물이 하나씩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너무 잘게 썰어서 분쟁의 이례적 해결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신소송물은 소송법적 관점에서 실체법적 청구권하고 관계없이 별도의 기준으로 소송물을 획정해 나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지설이 판례는 구소송물 이론이지만 학설은 이지설의 통설이죠. 이지설의 통설이잖아요. 그럼 이지설에 의하면은 이 소송물은 신청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에서도 소송물을 특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신청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종합해서 소송물을
획정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사실관계는 뭐예요? 신청은 뭐 청구 취지를 의미하는 테고 사실관계는 뭡니까? 실체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구성하는 데 필요한 사실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앞서서 그죠? 에? 뭐라고 그러나요? 그거보다 이거 표현하기가 참 어렵네요. 예. 더 넓게 사회적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일련의 사실관계를 말한다. 약간의 설명을 위해서 줄을 좀 달아놨거든요. 그리고 이게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아니고요. 그죠? 법관의 입장에서 사건의 전체적 경과로 파악되는 사실관계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이론적인 부분이라서.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은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얼개는 아셔야 돼요. 민사소송법학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행정소송법학에서도 기본적인 얼개는 알아야지 계속 이거 갖고 이어지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요거 하나에서 끝나면은 그냥 포기하면 되지.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게 가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뭐죠?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가 이제 뚝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이번 학기 말미쯤 가면은 뭐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뭐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 이 문제가 탁 나와가지고 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도 대략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이론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이제 민사소송법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그럼 취소소송하고는 어떠냐? 취소소송도 민사소송법과 같이 이 소송물 이론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민사소송법처럼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 취소소송에서도 소송물 이론 때문에 이론과 연관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심리의 범위 문제, 그죠? 심리의 범위 문제,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 문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나중에 판결의 객관적 범위, 판결 효과의 객관적 범위 문제하고 연관돼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의 독특한 구조를 조금 먼저 알아두시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는데 그거는 바로 취소소송이 복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처럼 또는 행정소송 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처럼 재판부의 판결이 최초의 결정이 아니고요. 그죠? 먼저 처분청이 국가적 결정을 먼저 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리뷰하는 게 항고소송이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의 소송 유형을 시심적 소송이라고 한다라면은 이 취소소송을 비롯한 항고소송은 복심적 소송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이 소송물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이 소송물이라는 게 어떤 도그마틱의 이 결정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시대마다 소송물 이론들이 다 변경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소송에 있어서의 절차적인 정의를 우선시할 거냐, 아니면은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우선시할 거냐의 조화점이 어디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소송물 이론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것도 좀 염두를 두시면 되는데 현대적인 흐름은 가급적 분쟁의 이례적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흐름이 이어져 있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취소소송에서 소송물에 관한 논쟁들 몇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소소송의 그 소송물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냐,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냐 아니면은 개개의 위법 사유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 민사소송법에서 구소송물 이론대로 하면은 뭐 반드시 일치하진 않지만 대략 개개의 위법 사유라고 볼 수도 있죠. 그죠? 예컨대 어떤 사람이 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뭐 예컨대 뭐 근무태만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처분의 위법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가 뭐예요? 뭐 근무태만이라고 하지만 근무태만 사실 없다. 이런 위법 사유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법적 처분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을 했다. 뭐 이런 것도 주장할 수 있고. 또는 예컨대 처분 이유서에 이유 제시가 안 돼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청문을 해야 되는데 청문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개개의 위법 사유별로 소송물이 하나씩 3개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은 정직 2개월 처분에 이르는 이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냐는 겁니다. 만약에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라고 하면은 이것들은 그냥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거죠.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하게 되는 거고, 개개의 위법 사유가 소송물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근무태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거라는 소송물이 하나 있는 거고, 청문을 안 했음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했다라는 소송물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판례는 말이에요. 판례는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구소송물 이론을 취하고 있으면서, 그죠? 구소송물 이론을 취하면서도 여기에서는 위법성 일반이라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개개의 위법 사유가 소송물이라고 하면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정직 2개월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이유 제시가 안 됐다라는 이유를 들게 되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소송 계속 중에 그걸 주장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순한 공격 방어 방법이 아닌 거죠. 제소기간 문제가 생겨요. 주장을 못 하게 돼요. 제소기간이 도가 돼 버리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래서 판례는 민사소송법에서 구소송물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라고 소송물을 특정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취소소송의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개개 위법 사유는 이제 판례대로 한다면은 이 공격 방어 방법에 불과한 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이 복심적 구조예요. 마치 항소심과 같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처분의 확정이 차단되는 거죠. 확정이 차단이 되고 소송으로 이행하게 돼서 그렇게 되는 구조로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결국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면은 이 처분마다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분마다 판결이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설명한 데 들어가면. 그러면은 처분을 어떻게 획정할 거냐가 문제가 되겠죠. 도대체 처분이 뭐냐라는 거지.
뭘로 처분을 A 처분하고 B 처분을 구별할 거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니까 처분마다 판결이 확정이 되고, 그죠? 처분마다 판결이 확정이 되니 그러면 A 처분하고 B 처분은 어떻게 구별하냐는 거지?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분의 동일성, 처분을 A 처분하고 B 처분을 어떻게 구별하느냐의 문제는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 일시, 처분 주문으로 특정된다라는 겁니다. 처분 사유는 그 처분의 동일성의 요소, 처분의 획정 요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정직 2개월 처분이에요. 자, 정직 2개월 처분. 자, 인사권자가 서울특별시장이라고 치자고요. 서울특별시장이요. 언제 했냐면은 2022년 10월 1일에 그죠? A라는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에게요 뇌물 200만 원을 받았다고 정직 2개월 처분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처분을 획정하는 거는 처분의 주체,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일시, 처분의 일시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처분의 주문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처분의 주체는 누구예요? 서울특별시장이죠. 처분의 상대방은 A 공무원이죠. 맞죠? 처분 일시 2022년 10월 1일이죠. 처분의 주문 정직 2개월 처분이잖아요. 뇌물 200만 원을 받았다. 는 처분 사유라고. 처분 사유거든요. 처분 사유는 포함이 안 되죠. 몇 가지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처분을 특정하는 건 뭐예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0월 1일 A 공무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잖아요. 취소소송의 주문 또는 청구 취지는 피고가 누구겠어요? 서울특별시장이죠. 피고가 2022년 10월 22일 원고가 누구예요? A 공무원이죠. 원고에게 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청구 취지나 주문이 나중에 기록형 문제 이렇게 돼요. 취소한다죠. 형성소송이라서 한다가 되는 겁니다. 하라 하면은 이행소송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0월 1일 A 공무원에게 뇌물 200만 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오답이죠. 정답은 뭐예요? 서울특별시장이 2022년 10월 1일 A 공무원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취소한다죠. 뇌물 200만 원을 받았다. 이거는 처분 사유이고 처분 사유는 처분을 특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통설 판례는 이렇게 파악을 하는데 저도 처분 사유가 소송물의 특정 요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일단 아까 이지설에서 사실관계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아니고 법관이 인식하는 사실관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사유는 지금 피고가 주장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직 2개월 처분이 말이에요. 그냥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정직 2개월 처분이 뇌물 200만 원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냥 정직 2개월 처분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그죠? 아주 형식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소송의 대상은 그죠?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어떤 규율로서 그죠? 처분을 이르게 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연관 지어서 처분의 동일성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처분을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이 대상이 되는 처분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판례하고 좀 다소 달라집니다. 참 어렵네요. 그죠? 설명하기가. 어쨌거나 통설은요. 통설 판례는 이 정직 2개월 처분은 뇌물 200만 원을 받았든지 뭘 받았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2년 10월 1일 날 A공무원의 한 정직 2개월 처분이기만 하면 다른 처분하고 이걸로 단순하게 구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 2개월 처분에 이르게 되는 것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위법 사유는 전부 다 공격 방어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분의 동일성 일반이,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 소송물이 되고 판례가 생각하는 그 소송물은 엄청나게 넓은 거죠. 엄청나게 넓은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취소 청구권의 존부를 취소 소송의 소송물의 구성 요소로 볼 거냐 여부입니다. 아까 형성이라는 뜻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형성이라는 뜻이 어떠한 의사표시가 확정이 되면 그죠? 그 즉시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라는 뜻이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했는데 그리고 아까 이지설대로라면은 그 형성소송이라고 하면 형성사실, 형성 요건 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형성권의 행사가 합쳐진 게 형성소송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건데 취소소송은 말이에요. 그죠? 취소 청구를 하지 않고 그냥 취소소송 유형을 선택하기만 하면 처분이 취소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확인소송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소수설에서는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또 통설이 생각하기로는 일단 그 상법에서 말하는 뭐 취소 형성소송의 유형하고 다르게 행정법의 취소소송은 말입니다. 이 아까 말했듯이 복심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취소 소송을 선택함과 동시에 바로 취소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복심적 구조니까. 항소심에서 마찬가지로 그 판결을 취소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면 왜 형성소송이라고 하느냐? 그거는 판결 결과의 그 효력에 착안하는 거다는 거죠.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이라는 의사표시가 확정이 되면 이 처분이 취소가 되잖아요.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되잖아요. 그래서 형성소송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취소 청구권의 존부가 취소 소송의 소송물의 구성 요소가 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통설 판례가 말하는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에요. 처분의 위법성 일반이고 따라서 처분 단위로 이 판결이 확정이 되고요. 그죠? 따라서 처분의 동일성이라는 것이 소송물하고 일치가 되고 처분을 구별할 필요가 생기게 되고 그 구별 요소로서 처분의 주체, 처분 일시, 처분의 상대방, 처분의 주문 요 네 가지 요소로 처분을 구별하는 거고요. A라는 처분과 B라는 처분을 구별한단 말입니다. 처분 사유는
구별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 통설은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취소 소송의 소송 요건과 구조를 보면은 소송물이라는 거 그런 건데 일단 소송 요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법에서도 소송 요건이 있고 민사소송법에서 본안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행정소송에서도 소송 요건이 있고 본안이 있단 말입니다. 이 소송 요건은 소송 요건을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민사소송법이나 이런 소송법에서 사법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거죠. 사법자원이 유한한데 한계가 있는데 모든 분쟁을 다 사법부에서 재판을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송 요건을 통과한 것만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형성되는 게 소송 요건이죠. 자, 근데 민사소송에서 소송 요건이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게 먼저 떠오르냐면은 소외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사소송에서 소외이익의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예요? 이 소송의 대상 적격을 갖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도대체 원고가 권리구제가 되느냐 이 문제. 또 하나는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이 그냥 휴지 조각이 되면 안 되잖아요. 판결로 인해서 객관적으로 권리구제가 되는 거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민사소송에서 생각하잖아요.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상적격의 문제예요. 그죠?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이행소송이기 때문에 이행소송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 대상적격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은 형성소송이기 때문에 뭘 취소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그렇게 많은 판례하고 이론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처분성을 어떻게 확정할 거냐 문제로. 그 다음에 그 처분을 취소하면 원고가 구제받아야 되잖아요. 그 처분을 취소했는데 제3자가 구제받아요. 그러면은 그 소송은 적어도 원고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원고 적격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아무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거를 행정법에서는 협의의 소외이익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소외이익을 분설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법적인 버전으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 뭐 관할, 제소기간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나중에 하나하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의 취소소송이라는 게 되는 거냐. 그죠? 무효 사유가 있어요.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원래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럼 뭐 되겠죠, 뭐. 그죠? 뭐 되는 소를 뭐라고 그러나 흡수하고 그 다음에 무효 사유인지 취소 사유인지 구별하기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 뭐 문제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형식을 취소 소송으로 취했기 때문에 제소 기간이라든지 이 취소 소송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소송 요건은 갖춰져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무효등 확인 소송으로 가면 무효등 확인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그래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사실은 처분 등의 존재 확인 소송, 뭐 부존재 확인 소송, 유효 확인 소송, 실효 확인 소송 이런 유형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무효등 확인 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무효 확인 소송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그냥 대략 그냥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이 무효예요. 근데
뭐하러 소송해요? 무효인데.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나 처분청은 무효라고 생각 안 하겠죠. 무효라고 생각 안 하고 처분청은 유효라고 생각하면서 집행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예, 이렇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이 이 처분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무효 확인 소송이 필요하다. 자,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은 마찬가지로 처분 등이고요. 소송물은 뭐 무효 확인 소송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처분 등의 유효, 무효 또는 존재, 부존재 여부고 청구 취지만 보면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무효 확인 소송은 성질상 확인 소송이고요. 그죠? 그리고 항고 소송이다. 항고 소송이라는 의미는 처분에 관한 소송의 일종이라서 항고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소소송과 무효확인 소송의 관계인데 일단 취소소송을 제기할 건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될 것인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처분의 무효냐 취소냐에 관한 실체법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통설 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처분의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게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체 위법 사유 중에서 무효 사유가 있고 취소 사유가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는 양립 불가죠. 양립 불가라서 소송도 취소 소송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요, 그죠?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선택적 병합이라든지 단순 병합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다만 예비적 병합은 할 수가 있어요. 실무적으로요. 실무적으로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그죠?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의적으로 무효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만약에 이제 예비적 병합을 하게 되면요. 그렇지만 같은 위법 사유라는 점에서는 무효 사유든지 취소 사유든지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무효 사유하고 취소 사유는 사실 하자의 정도의 차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와인하시죠? 그건 뭐라고 아까 그랬습니까? 무효 선언을 의미하는 취소 소송이라고 그랬잖아요. 반대로 취소 사유가 있는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니? 라고 할 때는 이것도 뭐 청구 취지를 변경한 다음에 취소 소송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청구 취지 그러면 변경 안 하고 바로 되냐? 그거는 좀 아까 반대의 경우하고 좀 다르게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소변경 절차가 있어야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에요. 일단 부작위의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죠?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상당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이나 각하 또는 기각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인 부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만 있다고 해서요. A라는 사람이 행정청에 어떠한 것을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신청에 대해서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상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거부처분에서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구조가요. 거부처분에서 신청권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죠. 법률에 신청권이 규정되어 있으면 그걸 뭐라고 불렀습니까? 법령상의 신청권이죠.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정되어 있지 않는다. 별다른 구제수단도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그랬죠. 거부처분 1학기 때 배우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거부처분에서 모든 거부행위가 다 처분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거부행위가 다 처분성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 처분성이 있어요?
신청권 있는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을 경우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 신청권은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법령상의 신청권하고 조리상의 신청권. 법령을 읽어보면은 알 수 있으면은 법령상의 신청권이라는 거고 보통 그렇게 되는 건데, 근데 신청권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했던 거 1학기 때 배우셨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에서 말하는 그 신청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부작위하고 거부처분의 차이는 뭐예요? 거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낸 거죠. 결정을 한 거잖아요. 부작위는요, 그것마저도 안 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도 마찬가지로 항고 소송이고 확인 소송이다 라는 겁니다. 요까지가 이제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송의 유형이에요. 항고 소송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항고 소송에는 세 가지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하나는 취소 소송이고요. 또 하나는 무효확인 소송이고, 또 하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입니다. 요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이 아닌데 그러한 소송 유형은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필요한 소송이 있어요. 근데 그 소송을 제기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목록에 없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항고소송에 관한 규정을 예시규정으로 봐서 소송을 진행시켜 준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법정의 항고소송을 허용하겠다는 얘기고, 법정 외라는 거는 행정소송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이란 뜻이죠. 그렇죠? 만약에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항고소송의 유형이 열거적이라고 한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그런 게 어떤 게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두 가지가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이론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는 의무이행 소송이고요. 또 하나는 예방적 금지 소송이다. 의무이행 소송과 예방적 금지 소송이 현행 행정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법정의 항고소송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 허용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의무이행 소송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그죠?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요. A라는 사람이 성북구청장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성북구청장이 할 수 있는 반응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겠어요? 건축허가 신청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건축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거죠. 거부 처분이겠죠.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얘기했어요.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무 반응을 안 보이는 거죠. 만약에 건축허가를 내주면은 적어도 A하고 성북구청장 사이에는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제3자가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A하고 성북구청장 사이에서는 법적인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적어도 A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맞죠? 자, 거부 처분이 있으면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부작위가 있어도 분쟁이 생기겠죠.
거부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으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그죠? 거부 처분에 취소 사유가 있으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거고, 부작이라고 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부작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방금 전에 다 배웠잖아요. 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게 가장 많은 유형이니까, 현실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니까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가 승소했어요. 그럼 거부 처분이 취소됐죠. 그럼 원고는 건축 허가를 받는 건가요? 그냥 거부 처분만 취소된 거죠. 그냥 신청 당시 상태로 돌아갔을 뿐이죠. 이 상태로 회복됐을 뿐이잖아요. A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법원에서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선고해서 거부처분이 이제 무효가 됐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뭐냐는 거지 도대체. 도대체 A는 어떻게 건축허가를 받아내는 거야? 법원에서 아무리 승소 판결을 받아도 건축허가를 못 받는 결과가 되면은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국가사법권에 큰 구멍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에는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하고요.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취소 판결이 선고되면, 즉 원고가 승소하면 2년 판결에는 민사소송에서 말하는 판결의 효력 외에 기속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판결의 기속력, 기판력 외에 별도로 기속력이라는 판결의 효력이 있어요. 승소 판결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사법구청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행동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르는 거예요. 판결의 취지하고 다른 이유로 다시 거부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결에서 다뤄지지 않은 사유를 들어서 다시 거부처분하는 것은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다시 이 건축허가 신청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검토를 해서 법원에서 판단 내린 거 외에 다른 사유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죠. 안 내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안 내주면 성북구청장이 행정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때는 행정소송법에 간접강제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간접강제제도.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A가 이 건축허가 처분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승소를 하면 건축허가를 대략 받겠죠. 근데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판결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 처분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A가 권리구제를 받게 되는데 지금 소송 유형은 이렇게밖에 권리구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우회적이고 간접적이죠. 차라리 그냥 법원에서 성북구청장은 A에게 건축허가를 발급하라 라고 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 거야? 굳이 이렇게 뱅뱅뱅뱅 돌아가지고 기속력이라는 것도 만들고 간접강제제도도 만들어서 이렇게 어렵게 A의 권리구제를 시켜주냐고요. 그냥 바로 그냥 성북구청장은 원고에게 건축허가 처분을 발급하라 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학설은 소극설하고 적극설로 나눠지는데 대략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극설이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사법부가 행정부에게 건축 허가의 발급을 명하게 되면 이거는 사법부가 스스로 행정을 한 거잖아요. 스스로 행정을 한 거니까 한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거는 권력 분립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첫 번째 소극설의 논거입니다. 두 번째 논거는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 제도가 없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하고 거부처분 무효 확인 소송하고 부작위 입원 확인 소송이라는 소송 유형만 인정한 것으로 보니 이거는 입법자의 의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이유로 소극설이 있고요. 적극설은 이 무슨 소리냐. 일단 76페이지 보시면요.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그죠? 권력 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도대체 권력 분립의 원칙이 왜 있는 거냐? 헌법적으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권력이 집중돼 있으면은 그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돼 왔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분산시키는 거잖아요. 결국은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걸 이유로 의무이행 소송 도입을 막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의무이행 판결이요. 직접 건축 허가를 발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법부가. 발급하라고 명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행정권의 발동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권력 분립의 원칙하고 행정의 성결권 침해 이런 것은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는 데 있어서 반대 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입법 정책의 문제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좀 적극설에서 대처하기가 좀 쉽진 않죠. 그죠? 분명히 행정심판법에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고요. 행정소송법에는 의무이행 소송이 없다라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가 의무이행 소송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어서 현행법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거죠.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에요. 예방적 금지 소송은 뭐냐? 자, 여러분들 소송이라는 게 참 우스꽝스러워요. 일단은 권리 침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민사소송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상대방이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줘야 되잖아요. 그죠? 행정소송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위법한 처분으로 내가 권리가 침해돼야지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뻔히 권리 침해가 있을 거라고 뻔히 알아요. 그리고 그 처분이 행해지면 나는 권리 침해가 있는데 그 피해의 정도가, 침해의 정도가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일단은 침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행법상 구조상. 그러니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임박한 처분이 행해지기 전에 그것을 금지하는 그런 소송을 허용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방식 때문에 예방적 금지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적 금지 소송은 어느 때 보통 인정돼야 되느냐? 학설에 따르면은요. 79페이지가 있어요. 첫 번째,
처분이 행해질 개연성이 있고 절박하며, 두 번째 처분 요건이 이리적으로 정해져 있고, 세 번째 미리 구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네 번째 다른 구제 수단이 없어야 된다. 이런 요건이 갖춰지면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 허용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의무이행 소송에서는요, 소극설이 더 다수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방적 금지 소송은 오히려 이런 제한적 허용설이 더 다수설입니다. 그러나 판례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입법정책적 문제를 들면서 예방적 금지 소송도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 현행법상으로는 이 의무이행 소송이나 예방적 금지 소송이 입법정책적 이유 때문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도입의 필요성 자체는 뭐 부정하는 견해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견해를 가진 학자는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법론적으로는 당연히 예방적 금지 소송하고 의무이행 소송의 도입에 다 호의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2000년대 이후로 3번의 행정소송법 개정 시도가 있었는데, 그 개정 시도일 때마다 예방적 금지 소송하고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이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 뭐 입법화되지 못했지만. 자, 그다음 82페이지로 가시면요. 자, 개인적 공권. 그러니까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공권을 방어권과 청구권과 형성권으로 분류한다라고 하면은, 그죠? 표를 한번 보시죠. 방어권에는 배제 청구권하고 예방 청구권이 있죠. 이미 어떠한 처분에 의해서 권리가 침해되면은 배제 청구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아직 처분은 하지 않았지만 임박해 있다. 이렇게 되면 예방 청구가 되는 거고, 그러면 소송 유형으로는 배제 청구권에 대해서는 무효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이 늘 터이고, 예방 청구권은 예방적 금지 소송이 되지만 예방적 금지 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청구권으로는 예컨대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하면은 보통 그걸 이제 청구권이라고 본다라면은, 자,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이 있고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이 있잖아요. 행정행위 발급 청구권의 경우에는 기속행위죠. 기속행위이고, 그러면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나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다라고 하면은 특정 처분 명령 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은 그 청구권에 대한 응답이 재량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현행법상 인정이 되고, 만약에 의무이행 소송이 도입된다면 재결정 명령 판결이라는 를 구하는 의무이행 소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이 되면은 마치 그 기속행위처럼 돼서 같은 결론이 되는 거고요. 형성권, 개인적 공권이 형성권이면은 항고소송에서는 좀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당사자 소송에서 어떤 형성소송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개략적으로 항고소송이 이렇다라는 거를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분류해 본 거니까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